안녕하세요. 노년의 인생꽃이 활짝 핀 60대 여성입니다. 인생은 저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 하죠. 저는 참 외롭고 쓸쓸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서야 빛을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인생의 악의 무리를 다 무찔렀기 때문인데요.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 인생의 악의 무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말끔하게 이겨내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이야기에 있어 제 결혼 스토리를 먼저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을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일찍 하게 된 편이었어요. 연애 당시 때만 해도 따뜻하고 좋은 애인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 한창 접어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남편은 꼬박꼬박 저를 보러 찾아왔고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한 걸음에 달려오던 사람이었죠. 당시 남편은 사업이 그리 잘 될 때는 아니었지만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익도 잘 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식당을 하나 차려 운영해 나갔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음식 솜씨가 있어서 식당은 곧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보다도 제 수익이 더 좋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바쁘게 지냈겠어요. 둘 다 서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안에서도 남편과 제 사이에서는 항상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저녁 장사까지 다 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퇴원을 해도 남편보다 늦게 도착하고 그랬었어요. 반면에 저보다 항상 일찍 집에 갔던 남편은 항상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고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또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도 배고플 텐데 먼저 밥 먹으라니까. 그래도 당신이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 혼자 밥을 먹어. 얼른 와. 내가 당신 들어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음식 해놨으니까 오늘 된장찌개가 기가 막힌다. 남편은 이렇게나 사랑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부부 금슬이 좋아 자식도 3명이나 낳았죠. 근데 저의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이를 3명이나 낳고 나니 우리 집에는 경사가 벌어졌죠. 그건 바로 남편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였습니다. 남편은 식품 공장을 하면서 주력식품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 만두가 대박이 난 거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자기 사업이 이렇게 잘 된 건 모두 다 제 덕분이라며 말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사업 이렇게까지 성공시키지 못했을 거야. 너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 인생에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드디어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는 당신 호강만 시켜줄게. 나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당신 식당도 그만두자. 나 당신이 고생하는 것 못 보겠어. 난 괜찮아. 우리 가족 행복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더 열심히 해봐. 우리 진짜 크게 성공해보자. 남편과 저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딱 이때까지 말이죠. 한번 물타기를 시작하니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밑에 직원만 50명을 데리고 일하는 사업가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엔 공장을 더 늘려 직원만 약 100명이 되는 꽤나 큰 규모의 사업가가 되었죠. 반면에 저는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니,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한 남편은 점점 변해가 제가 식당 일을 그만둘 수조차도 없게 만들었거든요. 여보, 이제 나 식당은 그만두고 우리 애들 키우는 데 더 집중하는 거 어떨까? 내가 식당 일 한다고 우리 애들도 제대로 못 돌봤잖아. 내가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 돈
집에서 펑펑 쓰기만 하려고? 그건 안 되지. 나도 내 몫이 있고 당신도 당신 몫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 접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 남편은 호강시켜주겠다던 저에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뱉었습니다.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만 생각한다면 바로 식당을 접었을 테지만 제 식당도 나름 입지를 잘 다져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 다들 장사를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쉽사리 접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식당을 하면서 제가 돈도 벌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니 보람이 있어 계속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던 남편은 심지어 우리 3명의 아이들에게조차 관심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전까지는 제가 힘들다며 본인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안일을 같이 하던 남편은 사업이 승승장구해지기 시작하니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당신도 집 좀 치워놔. 지금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당신이 나보다 일찍 들어왔으면 빨래라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엔 잘만 했던 사람이 왜 이래? 아, 내가 왜? 난 당신보다 일하는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야. 내가 집에 들어와서 빨래를 해야겠어? 그런 건 이제 당신이나 해.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옷을 절대로 빨아주지 않는 거였죠. 남편은 한 번은 입을 옷이 없다며 저에게 빨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해줬네요. 아이, 당신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나 출근할 때 입을 옷 다 떨어진 거 안 보여? 대체 빨래는 언제 하는 거야? 당장 빨아, 당장. 내가 왜? 나도 식당 일 하느라 바빠. 내 옷은 내가 알아서 빨아입고 다니니까 당신도 앞으로는 당신 옷은 본인이 알아서 빨아입고 다녀. 내가 당신 부인으로 같이 사는 거지 종으로 같이 사는 거야? 아니잖아. 자긴 이제 집안일엔 손도 까딱 안 한다고 하면서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미안한데 나 당신 종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옷이든 속옷이든 당신이 알아서 챙겨서 빨고 말려 입어. 별꼴이야 진짜. 저는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주고는 절대로 그 인간의 옷을 빨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본인이 알아서 빨아입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좀 잘못한 걸 본인도 좀 느꼈는지 그 이후에는 제 옷도 한 번씩 같이 빨더니 빨래나 집안일은 다시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그 기싸움에서 밀렸다면 저는 평생 남편한테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기싸움을 아주 제대로 해놔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어 그 별난 인간 집안일을 하게끔 해놓을 수 있었네요. 근데 그렇게 고쳐놓은 남편은 또 다른 것으로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남편에겐 화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편에게 제일 많이 화가 났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 첫째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그 전에 자기 아빠가 놀아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녀석이 자기 아빠랑 공놀이를 하고 싶다며 남편 앞에 공을 가지고 갔었죠. 근데 그때 남편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축구하고 싶어요. 놀이터에 가서 축구놀이 해주세요. 아, 귀찮게 정말. 그런 건 니네 엄마랑 가서 해. 이 애비 지금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 안 보이냐? 가뜩이나 밖에서 일하고 오는 것도 힘든데 내가 여기 집구석에서까지 너한테 시달려겠냐? 내가 그 공 사줬으면 됐지. 뭘 또 놀아주기까지 해야 돼? 귀찮으니까 가서 혼자 하던가 네 엄마랑 해, 네 엄마랑. 남편의 말에 첫째는 결국 엉엉 울면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제가 안 나설 수가 없어서 말했죠. 당신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건 알겠는데 같이 놀고 싶다는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꼭 말을 해야겠어? 잠깐 나가서 공놀이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옛날엔 잘 놀아줬잖아.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아, 변하긴 뭐가 변해? 아니지, 변했지. 많은 게 변했지. 내가 이렇게나 성공을 하고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고작 구멍가게만한 식당 운영하느라 뭘 잘 모르나 본데
직원들 100명 놓고 일해봐. 어디 그게 만만하고 쉬운 일인가? 당신은 내가 이 집안에 들여다주는 돈만 봐도 고맙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해도 모자라. 근데 고작 내가 밖에 나가서 공놀이 하나 안 해줬다고 이렇게 역정을 내? 하여간에 은혜를 모르는 옆편애 같으니라고. 뭐? 그 뒷바라질 다 누가 했는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뒷바라지가 다 어디에서 나왔는데 그딴 소리를 짓거려? 진짜로 은혜도 모르는 놈은 당신이지. 아유, 몰라. 어쨌든 지금은 내가 버는 돈도 훨씬 더 많고 수고도 내가 더 많이 하니까 앞으로 애들 문제로 귀찮게 하지 마. 집안일 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젠 또 놀아달라고 난리야? 그만해 제발. 정말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골치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변해버려도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의 남편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남편은 점점 더 무뚝뚝해지고 가부장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변해갔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나마 잘 가져다 주던 돈도 안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3명 다 영특해서 학교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죠. 근데 남편은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애들이 3명 다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분 좋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식들 아버지란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남편이 애들한테 하는 걸 보면서 뒤통수를 갈겨버리고 싶었어요. 아빠, 저 수학 100점 맞았어요. 나는 수학 100점 맞고 동생들은 국어랑 영어 다 100점 맞았대요. 저도 국어랑 영어 다 90점 넘었어요. 아, 어쩌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돈 처발라가면서 니네 학원 보내주는데 그 정도 성적도 안 나오면 그게 니네 돌이냐? 어? 자식들이 부모 돈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정도 성적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자랑할 거라고 실실대고 있어? 그 시간에 성적도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공부. 저는 남편의 반응으로 인해 시무룩해진 애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먼저 한참 달래주고는 바로 따졌죠. 희야, 네가 아버지라는 자각은 있냐? 어쩜 그렇게 애들한테 무심해? 애들이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학원을 누구 돈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당신이 절대로 학원 하나 외엔 돈 못 대준다고 해서 내가 돈 벌어 내가 보내주고 있는데 뭔 소리야? 왜 생색을 자기가 내는데? 한 번만 더 애들한테 그따위로 대해봐. 그럼 나 가만 안 둬. 저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인간은 쫌팽이가 되어버려선 나중에는 제가 알아서 꼼꼼하게 하니 놔뒀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생활비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애들 학원 문제로도 엄청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인간한테 쓴소리 듣기 싫어서 제 돈으로 학원을 보냈던 건데 그따위로 반응을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애들과 점점 멀어졌고 애들은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어려워하고 같이 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첫째 아들이 제일 심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남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못하고 지냈고 그대로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그래도 서로 큰 소리 나면서 지내는 일은 없어 다행이었는데 결국에는 터져버릴 것이 터져버렸다는 듯 우리 큰아들이 크자마자 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죠.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 말도 거의 섞지 않고 그냥 어색하게만 지내다가 다 커서 남편과 정말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상당히 순종적이고 착했던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꿈이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경찰대학을 가겠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아들과 남편의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동석이 너 이제 대학교 지원할 때 되었다고 했지? 어디 갈 생각이냐? 성적이 좋으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경영과로 가면 되겠구나. 거기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아버지 회사로 들어와서 일 배워. 언젠간 회사 물려받아야 하는데 미리미리 일 배우면 좋으니 대학교 가서도 틈틈이 회사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버지,
저 경찰대학 갈 거예요. 경영대 안 갑니다. 저 어릴 때부터 경찰이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서 모르셨겠지만 저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커서 경찰 될 거란 말이었어요. 그 뜻은 지금도 변함없고요. 경찰은 무슨 놈의 경찰? 네가 그걸 왜 해? 이 아버지 회사가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 인생을 바치냐 말이다. 네가 이 나라 범죄자들 잡으면 뭐 나라에서 상을 주기라냐? 네 인생을 책임져 주기라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회사 물려받을 생각이나 해. 네가 경찰하면 이 아버지 회사 누구한테 물려주라고 그딴 걸 하겠대? 돈도 안 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경찰 공무원 따위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마음 다 정했으니까요. 아버지 사업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물려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큰 반항 없이 그냥 고분고분하게 자기 아버지를 대해왔었는데 이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반항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끝까지 아들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찰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아들이 경찰이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남편과 사이가 좋았었다면 경찰 공무원의 뜻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아이였죠. 근데 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오죽하면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싫다며 집에 거의 안 들어왔을까요? 거의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와서 밥을 먹거나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으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울 만큼 자기 아버지를 무척 싫어했죠.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경찰대학을 간 거였습니다. 결국 첫째가 회사를 안 가니 둘째 딸이 남편의 회사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로 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경찰대학에도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졸업 후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경찰이 된 이후에는 남편과 아들의 냉전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이 둘은 아들이 경찰이 되는 순간부터는 거의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에 그 상태로 아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 상대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때도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상당히 착했어요. 아들이랑 직장 동료였는데 며느리도 경찰이라는 직업답게 상당히 당차고 시원시원했죠. 반면에 우리 아들은 경찰이어도 섬세한 성격이 커서 그런지 둘이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걸 어렵지 않게 허락을 했습니다. 둘이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때도 남편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아들 커플에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결혼을 하겠다고? 자네 직업은 뭔가? 네, 저도 같은 경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찰을 하고 있어? 이 자식이 아주 잘하는 짓이다. 하지 말라는 경찰하고 앉아있으면서 며느리까지 같은 놈으로 데리고 와?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끝까지 아버지한테 반항하겠다는 거야? 어? 반항이라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고 결혼도 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이 고얀 놈.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나한테서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네 결혼 때 나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으니까. 예, 저도 안 바랍니다. 아버지께 인사도 괜히 왔네요. 그냥 어머니께만 보여드리고 말았어야 했는데 어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언젠간 아버지 인생 외로워지실 겁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아들은 거의 막말을 자기 아버지에게 퍼붓고는 자기 애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둘을 보고 있자니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했어요. 저는 아들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에 첫째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다뇨. 그건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첫째가 자기가 장남이라고 얼마나 이 집에 잘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꼴 보기 싫은 인간도 자기 아버지랍시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땐 용돈도 드리고 선물까지 사온 놈이었어요. 방학 때도 회사는 물려받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일은 도와드려 한다면서 중학생 때부터 공장 나가 박스라도 치우는 잡일을 해가며 그렇게 효도를 하던 놈이 바로 저희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한 번 안 했다는 그걸로 이 인간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장남인데 어떻게 결혼하는 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어? 집이라도 한 채 해줍시다. 우리 동석이도 처가에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업하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 봐.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건 당신 체면에도 안 좋아. 아, 상관없어. 난 죽어도 그놈한테 줄 돈 없어.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들놈이라고 공짜로 줄 수야 없지. 난 애초부터 애들한테 그냥 돈 줄 생각 없었어. 왜 이래? 어차피 몇 번 보지도 않을 사람들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그놈도 사회생활 한 놈이니 벌어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알아서 하겠지. 더는 내 돈 가지고 집 해줘라 뭐 해줘라. 그딴 소리 더는 짓거리지 말어. 결국 남편의 말을 따져보면 이거였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건 다 핑계고 사실은 자기 돈이 아까워 그 핑계를 내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는 거였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다가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건지 정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아들한테 돈을 해줬어요. 평소 남편이 하도 짠돌이라서 제가 가게 관리를 하면서 살림 관리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따로 모아뒀던 것으로 아들에게 좀 줄 수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째를 결혼시켰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사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고 있었고 둘 사이에서 불편한 생활을 해가던 중에 우리 온 가족이 다 충격을 받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외도였죠. 제가 이 무뚝뚝하고 변해버린 남편과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허튼 짓은 안 하는 인간이란 이유, 그거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애들한테 잘 못하고 저한테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지언정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 성실한 사람은 맞았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서도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허튼 짓은 안 하는 남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결혼 초기부터 가게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애초에 사업가 기질은 있어서 불도저처럼 일을 저지르는 배포는 있었어도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래서 애초부터 가게 관리는 제가 아주 꼼꼼히 잘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얼마 정도가 있고 생활비는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죠. 근데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한번 싹 하려고 하는데 통장 하나가 없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통장은 무려 3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통장이었기에 바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혹시 당신 그 우리 3억짜리 통장 가지고 갔어? 내가 가지고 갔어. 그 큰 돈을 가지고 갔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그걸 갑자기 왜 가지고 가? 가지고 가서 어쨌는데? 아, 회사에 지금 필요해서 우선 가지고 가서 썼어. 뭐? 무슨 일인데 그 큰 돈이 필요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아,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당신은 그냥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해. 다른 돈들 구멍 나는 것 없게 꼼꼼하게 관리하란 말이야. 어디 내 돈 1원이라도 없어져 봐.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저는 과하게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수상했어요. 이 사람 버릇 중에 하나가 꼭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면 목소리가 막 커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모르는 것 같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둘째 딸한테 연락을 했죠. 예, 너네 회사 요즘 무슨 일 있니? 어? 무슨 일?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엄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니네 아버지 회사에 돈 3억 이상 들어가야 할 일이 있었나 좀 알아봐라. 3억? 아니, 그 큰 돈이 갑자기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공장 기계를 새로 산 것도 아닌데. 알았어요. 내가 좀 알아볼게요. 역시나 그 회사에서 중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는 딸조차도 그 3억이 들어갈 만한 일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점점 더 불안감이 커졌고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얼마 뒤 회사에 그만한 돈이 들어간 일이 있는지 싹 다 알아본 딸은 호들갑을 떨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 회사에 지금 3억 들어갈 일 전혀 없어. 무슨 일이에요 대체? 아빠가 3억 어디 다른 데다 써놓고는 회사에다가 썼대요? 그런 거 같아. 네 아빠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 이제껏 내가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이상해. 네 아빠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둘째 딸의 도움을 받으면서 남편의 뒷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3억을 가져다 쓴 곳은 다름 아닌 그 상간녀 아들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남편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걸 아주 무식한 인간이 제 무덤 파듯 아주 당당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남편에게 먼저 남편이 바람핀 현장들이 나온 사진들을 내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신, 이거 다 설명해. 이 여자 뭐야? 대체 누구냐고? 뭐야 이 사진들? 당신 나 몰래 따라다니면서 이딴 거나 찍으면서 돌아다녔던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은 그럼 나 몰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도 바람 피우고 다녔네. 당신 그 3억도 이 여자한테 가져다 썼니? 어? 그 돈도 이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친 거냐고? 아, 갖다 바치긴 누가 갖다 바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그래, 이것도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요즘은 세상이 다 좋더라.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정보를 아주 딱딱 가져다 주는 게. 당신 딱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그 돈 어디에다가 썼는지 알아내서 제대로 혼쭐을 내줄 테니까. 저는 너무나도 분해서 그 상간녀도 가만 안 둘 생각으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그 상간녀에게 뿌리고는 말했죠. 자, 이거 무슨 사진들인진 다 알지? 당신 뭐야? 감히 내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피워?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 돈도 가지고 갔지?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이 도두가 꽃뱀 같은 이라고.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 꼬셔서는 등쳐먹는 짓을 하고 살아? 얼마나 큰 천벌을 받고 싶어서. 저는 악에 받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우리를 쳐다봤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오직 제 눈앞에 있는 여자만 제대로 혼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근데 이 여자도 완전히 번데기를 몇 트럭을 쳐먹었는지 엄청나게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줌마, 내가 딱 보니까 왜 우리 오빠가 나한테 빠졌는지 알겠네.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오빠가 내가 좋다고 한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 돈 정확하게 말하면 나한테 쓴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쓴 건데. 아니, 난 가만히 있는데
오빠가 글쎄 내 아들 결혼한다고 집을 해주지 뭐야. 그것도 3억짜리 아파트. 뭐 공짜로 준다는데 나나 우리 아들이나 마다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해주라고 했지. 나보고 꽃뱀이라고 했어요? 미안한데 난 정말 가만히 있었어. 알아서 자기가 나한테 돈 준 건 그쪽 남편이라고요. 아차차. 근데 그 돈 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 이참에 우리 신혼집도 좀 알아보자고 했었나? 너무나 경악스러운 상간녀의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물을 그 여자 얼굴에 착 하고 제대로 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야, 이 꽃뱀아.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잠깐 내 남편이 너 좋아해 준다고 정신이 나갔나 본데 내가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아주 제대로 복수해 줄 거라고. 너도 나한테 위자료 톡톡하게 내놓아야 할 준비해야 할 거야. 저는 찬물에 젖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자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주고는 그 자리를 박차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 회사로 찾아가 깽판을 있는 대로 부려버렸죠. 나와. 이 나쁜 놈아 나오라고. 너 그 3억 내가 어디다 썼는지 다 알아보고 왔어. 그 무식한 여자가 나한테 지 입으로 술술 내뱉던데 자기 친아들 결혼할 때 10원짜리 한 장 아깝다고 돈 한 푼 안 대준 놈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바람난 여자 아들한텐 3억짜리 아파트를 해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이 보세요. 여기 직원분들. 이딴 놈이 당신 사장입니다. 이따위로 파렴치한 인간이 여러분 사장이라고요. 저는 너무나 분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근데 역시나 얼굴에 철판 간 인간은 당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봐,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3억 다 내 돈이야. 내가 이 회사 꾸려서 모은 내 돈이라고. 어디서 감히 자기 돈이냥 말을 해? 안 내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뭐?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이 회사 차리기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집에 1원도 못 가지고 올 때, 사업자금 하나 못 가지고 와서 술만 퍼마시고 있을 때 그 뒷바라지를 다 누가 했는데? 내 몸 망가뜨리면서 식당 운영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다 했어. 그리고 그래, 그 돈 당신이 벌어 당신이 썼다 쳐. 그래도 그렇지 양심도 없는 인간아. 네 친자식을 두고 남의 상간녀 아들한테 그 3억짜리 아파트를 해다 바쳐? 야, 이 벨도 없는 인간아. 당장 이혼해. 나 더는 당신 같은 놈이랑 같이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해라.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겁나할 줄 알고? 나도 어차피 당신이랑 끝내려고 했어. 잘 됐네. 나도 너같이 애교도 없고 재미도 없는 여자랑은 더 살기 싫었어. 당장 이혼해. 저는 애초에 이 인간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냅다 말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제 말에 토 한 번 안 달고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때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그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아주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쪼잔한 남편은 그 위자료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그 모든 순간에 애들은 다 제 편이 되어주었답니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두 다 제 편이 되어주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그게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 우리 둘째는 전 남편네 회사에서도 나오려고 했었어요. 엄마, 나 아버지 회사에서도 나올래. 아버지랑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엄마랑 이혼하고 나선 이제 대놓고 그 여자 데리고 회사도 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알아? 그래,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그 인간 그 미친 짓 하는 꼬라지 보기 힘들지.
저는 딸이 그 회사에서 나와버리면 그 회사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딸이 힘들어하니 억지로 다니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딸이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아주 대박으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저는 남편에게 아주 통쾌하고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을 향한 저의 복수를 위자료와 재산을 왕창 뜯어내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기 손에 쥐어진 돈이라면 1,000원 한 장 나가는 것도 아까워하던 인간이라 그런 인간의 피 같은 돈을 뺏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복수였죠. 근데 그보다도 더 통쾌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딸이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에서 본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딸은 전체적인 공장 총괄을 맡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회계를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인수인계를 위해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아주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였습니다. 딸은 하루에 식자재가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쓰이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래들이 누락된 것들을 찾게 되었고 그것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남편 회사는 만두를 중점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식품 공장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만두를 비롯해 다른 식품들을 만들 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싼 값에 가지고 들어와 몰래 사용을 하고 다른 야채들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 농약 수치가 넘어서서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다 버려지는 것들을 몰래 가져다가 만들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제 딸은 이 모든 사실을 다 파악하고 나서 바로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경찰인 자기 첫째 오빠한테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고 역시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우리 아들은 바로 자기네 아버지 회사를 신고해버렸죠. 꽤나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간 경찰은 이것저것 죄다 파헤쳐 보더니 더 큰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전 남편이 지어 만든 공장들도 모두 다 무허가로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여기까지 알아내니 제 둘째 딸이 알아낸 사안보다도 훨씬 범죄 사실은 커져만 갔고 단순히 식품공장 비리 조사로 시작했던 일은 공무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허가를 내주고 뒤를 봐준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공장이 여태까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쭉 지속되어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였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가담해서 그 비리를 저지르는 담당 직원들이 따로 있었기에 그 직원들까지도 죄다 경찰 조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전 남편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걸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대부분의 식품들을 그렇게 비리를 써가면서 만들어내고 있었기에 그게 전부 다 들통이 나버리니 제대로 인생이 망해버릴 위기에 놓여버린 거였죠. 그제서야 남편은 그동안 외면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우리 첫째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는 첫째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손주를 봐주며 같이 지내고 있었기에 남편이 찾아온 모든 현장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들아, 제발 여기에서 멈춰다오. 정말 왜 그러냐? 네가 경찰이면 경찰답게 이 아버지를 지켜줄 수 있어야지. 어떻게 이 아버지를 네가 고발을 하고 망하게 만들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 맞냐? 어?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절 외면하셨던 그 순간에도 전 아버지가 끔찍하게 싫고 미웠지만 그래도 아버지로 대우해드리며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두고 바람 피우고 그 바람난 여자 아들한테 집을 해줬을 때 저는 이미 아버지한테 저는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젠 아버지를 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버리기로 했습니다. 죄값은 달게 받으세요.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버리고도 용서받길 바라셨습니까? 진짜 뻔뻔하시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네 애비로서 한참 부족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넌 진짜로 내가 망하는 꼴 보면 속이 후련할 것 같니? 아니잖아. 예, 네가 경찰이니 제발 여기에서 그만 멈추게 해다오.
나 이러다가 감방까지 들어가게 생겼어. 제발 처벌만이라도 피해갈 수 있게 해다오. 싫습니다. 제가 왜요? 결혼하고서도, 아니 손주들을 낳았는데도 한 번도 이 집을 찾아온 적 없으시더니 겨우 아버지 망하는 거 막아달란 이유로 여길 찾아오십니까? 그것도 주소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싫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버지 용서 못하고 도와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미 아버지 무덤을 아버지 스스로 다 파놨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죄값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게 진짜 잘못을 깨달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제 아들은 아주 강단이 있으면서도 단호하게 자기 아버지를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인간이 뻔뻔하게 저한테까지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제가 다 외면해버렸죠. 여보, 당신은 나 도와줄 거지? 응. 당신 내가 준 돈 있잖아. 그거라도 좀 빌려줘봐. 나 지금 회사만 망하게 생긴 게 아니야. 그 여자도 지금 도망가 버렸다고. 나한테 새 살림 차리자고 했던 인간이 회사 일 터지자마자 자기 아들이랑 도망가 버렸어. 내가 해줬던 그 아들 집도 그놈 명의로 해놔서 돈 돌려받지도 못해. 나 지금 합의금이고 뭐고 벌금이고 뭐고 해상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어. 제대로 내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보, 한 번만 도와줘. 딱 한 번만. 그럼 내가 그 은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잊지 않을게. 저는 저를 향해 애원하며 말을 하는 전 남편이 너무나도 가짠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처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쩌나? 나도 당신한테 빌려줄 내 돈 따위 없어. 당신이 당신도 마음대로 썼던 것처럼 나도 내 돈 마음대로 쓸 권리 있잖아. 안 그래? 나도 당신 같은 파렴치한한테 쓸 돈은 1원 한 장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당신은 여기 올 자격도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더러 여보래? 이봐요 아저씨. 번지수 한참 잘못 찾아오셨으니까 대기 그렇게 좋아 죽던 그 여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해 보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선. 예, 아가. 가서 소금 좀 가지고 와라. 아주 별게 다 와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거 굵은 소금으로다가 가지고 와. 아주 팍팍 뿌려버리게. 네, 어머님. 저는 마지막까지 전 남편을 향해서 굵은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제대로 퇴치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전 남편은 주랭랑을 치며 돌아갔고 결국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완전히 그 이후에는 그 인간이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식품을 팔았던 것들이 전부 다 회수가 들어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벌금, 피해 보상, 영업정지, 공장 폐쇄 등등 온갖 벌은 다 때려 맞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서 감방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망해버렸기에 남편은 명예도 가족도 돈도 다 잃고는 철저하게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기에서 다행인 건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 알바생들까지 전부 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제 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경찰 조사를 통해 아무런 혐의나 가담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풀려나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직 그 가담한 직원들 몇 명과 남편, 그 뒤를 봐준 공무원들, 거래처 사람들만 폭탄 같은 처벌을 받아 다들 망한 인생을 접어들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남편에서 철천지 원수가 망해버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되면서 절대로 남편 같은 삶을 살지 말자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분명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사랑하는 제 사람이었죠. 하지만 돈이 뭐라고 그 인간은 점점 변해갔고 결국에는 괴물이 되어서 이렇게 제대로 처단당하는 인생의 결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과 명예가 이렇게나 무서운 거라는 걸 저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나 남자들은 명예욕이 심하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 명예욕이 아주 강한 편이었고 그게 어느새 손에 쥐어지니
눈에 보이는 것 없는 아나무인이 되어 인생의 파멸을 맛보게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명예에 욕심 부리지도 말고 항상 건강한 마인드로 어느 위치에 있든 겸손하게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연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이 이치들을 같이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는 이혼한 이후에 장남집에 들어가서 손주들을 봐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경찰이라 야간 근무나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예 아들네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 손주들 재롱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저를 또 얼마나 많이 좋아해 주는지 이런 게 바로 사는 재미이구나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둘째 딸이나 셋째 딸도 이제는 결혼을 다 해서 각자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어요. 둘째 딸은 갑자기 실직자가 되긴 했지만 어차피 그 회사는 관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른 일을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식당도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다 처분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 몸이 많이 망가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노년을 좀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더 신나는 노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 효도한다고 임영웅 콘서트도 보내줬는데 이런 게 사는 재미구나 싶더라고요.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면서 평생 속 썩이던 인간한테 시달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사는 요즘이 저에게는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제 인생의 꽃이 활짝 피게 된 것 같네요. 여러분, 부디 저의 남은 인생이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건행합시다.